대한민국 인구수에 적신호가 켜졌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 이하인 유일한 국가로 올해 우리나라의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9명에 이어 4분기에도 0.7명대가 예상되는 상황.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국가 존속 위기까지 감지된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초저출생은 어느 한 세대나 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며 이 같은 준엄한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어야 합니다. 사회 각계가 연합하고 모두가 동참해 진정한 범국민적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그 질문에 옳게 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례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심각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에 따른 국가 소멸 위기를 기업들, 민간 차원에서 풀어보고자 하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벌써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간이 협력해야 할 일은 없는지, 범국가적으로 유효한 정책을 수립하여 정부, 정치권, 기업, 시민단체, 종족의 국민 모두가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합쳐야 지금까지 포스코가 거둔 대내외 성과를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더 큰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존속 위기를 다룰 만큼 심각한 사안에 직면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과 민간 차원의 역할과 정책에 대해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이미 0.75명을 찍으며 0.7명대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 초저출산 문제를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의 이인실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의 양원준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변창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 대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인실 원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 이 초저출산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한테 갖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한 여성이 일생 동안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은 남녀가 만나서 한 2.1명이 돼야지 이제 인구가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2.0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저출산에 들어갔다 그러고요. 1.3 밑으로 내려가면 초저출산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에 1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 내려가는 속도가 네,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어떤 IT 회사가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이게 바닥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빨리 더 떨어지겠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떨어지느냐? 그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계산이 남녀가 모여서 결혼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결혼을 해야지만 애를 낳는 걸로 돼 있는 나라니까 결혼을 하는 거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결혼 자체를 안 하면 출산율이 0이 되겠죠. 그럼 그건 많이 떨어뜨린 거예요, 출산율을. 그다음에 이제 결혼한 사람이 또 애를 안 낳는 거.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전자의 역할, 즉 결혼을 안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는 것도 적게 낳지만 결혼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합계 초혼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평생 이제 결혼을 몇 번 하는 건데 이게 2015년만 해도 약 70%의 그 남녀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46%로 그러니까 절반이 50% 결혼 안 밑으로 한다는 떨어졌네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는 숫자. 이 숫자는 예.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제가 왜 이런 그 출산율 하나 떨어지는 걸로 국민 여러분한테 고통스럽다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부양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소위 말하는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이 연령 인구가 일을 안 하는 분, 예를 들면 15세 이하라든가 아니면 65세 이상의 인구를 얼마나 먹여 살려야 되느냐라는 부양 비율인데 그 비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는 그냥 평행을 갔어요. 초저산으로 들어갔어도 부양 비율은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해서 한 2060년 가면은 이제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가지고 같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저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과 녹색이 있는데요. 그거 합친 게 부양비거든요. 합친 게 평행으로 쭉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사회가 돌아가네라고 느낄 것 같은데 그것이 2022년을 기점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합친 게. 애를 낳는 거, 그러니까 어린애들에 대한 부양은 떨어지는데 이제 노인 부양이 올라가면서 이게 빠르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어제는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봤어요. 그 위스콘신에 있는 조그만 그런 그 업체 그런 언론 매체가 우리나라를 잔인한 사회, 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일본 언론은 집단 자살 사회, 진짜 듣기만 해도 섬뜩한 언어로 사회가 망가지고 국가가 없어지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서슴지 않고 할 정도까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맨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3년 동안의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네. 문제다. 네. 예. 양원진 법무장 담당해 주시죠. 예, 앞에서도 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뭐 우리나라 출산율이 1 이하로 내려갔다는 게 이제 2018년인데 바로 그 이듬해 2019년 하반기부터는 출생자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는 일명 데드크로스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인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게 돼서 향후에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받기가 어렵게 된다는 게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방금도 말씀이 있었지만 생산 가능 인구는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3,700만 정도 되는데 현재와 같은 합계 출산율 유지하게 되면 매년 30만에서 40만 정도의 인구가 줄게 되면 즉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드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 경우는 학력 인구라고 있는데 학력 인구라는 게 있는데 그 학력 인구도 역시 꾸준히 감소해서 2021년 기준으로는 대학교 입학 가능 학생 수보다 그게 대략 한 43만 명인데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47만 명입니다. 대학 입학 정원보다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 수가 적은 그 기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누구나가 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데서는 예를 들면 생산직에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받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즉 기업 입장에 보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그 인구 감소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생존 자체의 위협을 가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 인구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중차대한 문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또 기업의 어떤 존망에 달린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초저출산 사회라고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변창배 부장님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희 CTS는 2010년부터 이 출생률 또 저출생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을 강조하기도 하고 다음 세대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강조하기도 해왔습니다. 최근에 다시 출생을 중심에 두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말씀드린 두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가 있는데 원인은
결혼이 왜 어려운가? 결혼한 쌍이 왜 아이를 안 낳을까? 낳은 아기를 키우는 게 어떻게 과거와 달라졌는가? 또 교육이 과거보다 얼마나 가정에 부담을 주는가? 다 커서 사회 나갔는데 일할 자리가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뭔가 뭐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사실 결혼도 하고 그렇습니다. 애도 낳을 텐데. 주택 예. 문제 특히 아, 제일 주택 문제.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죠. 주택 문제. 그러니까 이게 예.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을 합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단초는 1998년 IMF와 함께한 외환 위기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결혼식을 미뤘습니다. 아이 출산을 미뤘고 예. 그리고 그게 일반화됐죠. 뿐만 아니라 이 현상이 전체적으로는 이 사회 변화와 문명의 변화와 같이 맞물려 있고요. 우리 이게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도표 몇 개로 보여줬어요. 인구가 줄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는데 한두 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100년이 지나고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모두 다 위기 현상을 겪게 되고 서울시의 일부만 남는 겁니다. 저게 이제 299개 행정시군구 중심으로 본 건데 이미 2017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서울시도 곧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26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또 정책의 방향은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인실 원장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지금 이제 정부가 저출산이라는 문제에 주목을 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걸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차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래서 한 16년 동안 한 돈이 얼마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기를 260조 얘기를 했는데 아마 380조라는 얘기도 여기저기서 신문에 하나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숫자가 다른가? 그 380조라는 거는 감사원이 계산한 거고요. 요 지금 말씀하신 270조는 얼마 전에 이제 국무회의 하면서 정부가 계산한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이게 그런 게 꼼출 예산이라는 걸 말해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인데 그러니까 저출산이란 이름만 붙으면 다 항목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애를 낳으라고 뭐 여러 지원 정책을 한 직접적 서비스 예를 들어서 무슨 불임을 갖다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를 못 낳는 이유가 집 때문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뭐 청년주택도 하고 이런 거 이제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다 통째로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금융지원이기 때문에 언젠간 갚아야 되고 언젠간 방해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통째로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거 말고도 뭐 고용 일자리 마련해 준다고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름을 다 붙여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쓰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뭐가 쓰였다고 보느냐 전체 사회보장 지출 중에서 가족 관련한 지출이 얼마냐라는 거를 이제 보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GDP 대비 우리나라가 1.3%인데 우리보다 이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한 이를테면 프랑스 같은 나라가 3.6이에요. 저희 3배 정도를 GDP에 3배 정도를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숫자를 들여다보는 게 좋지. 정부가 예산을 많이 썼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또 그 예산이라는 게 어디는 뭐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내리면 지자체를 통해서 이게 돈이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복적이에요. 이름만 똑같이 여기저기서 같은 사업을 하고 그래서 정작 그 당사자를 혜택을 받는 당사자는 느끼는 게 별로 없는데 정부는 돈을 많이 쓴. 그래서 저는 정책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정책이 돈 쓰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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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4차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 또 이 계획이 인구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정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런 정책을 지금 이게 4차잖아요. 그럼 1, 2, 3차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왜 출산율이 이렇게 줄었겠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는 것처럼 주로 이제 정부의 정책이 물론 1차, 2차, 3차, 4차를 하면서 큰 방향은 바꿔왔어요. 지금 4차 정책은 애를 낳는 것보다는 같이 잘 행복하게 살자 이런 걸로 이제 골고루 잘 사는 사회로 바뀌긴 하였으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돈을 넣는 방법이 이번에도 핵심을 보시면
영세부터 그 영세 아들한테 70만 원 주고 한 달에 내년에는 100만 원 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1세 좀 더 주겠다. 그럼 3세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10만 원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애를 못 키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누면은 우리 요즘 평생 AS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특히나 이번에 나온 정책 같은 경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거 귀중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좀 더 효과성 있는 데다가 큰 계획을 짜고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현창배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애를 낳고 그걸 키우고 뭐 직업을 가지고 이러는 패턴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구태의연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돈을 조금 더 줄게. 아니 이거 70만 원 안 내면 100만 원 줄게. 120만 원 줄게. 이래서 낳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임기응변적인 그러한 정책이다. 좀 더 근본적인 정책 변환을 좀 정부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기응변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게 2006년부터 시작된 계획이고 2006년도에는 여성가족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또 다른 변환을 겪으면서 2차 때부터는 사회부 보건복지부로 주간부서가 또 넘어왔고 바뀌었군요. 주간부가 예, 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거는 저출생 전체에 대한 게 아니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서의 보육 요거에 주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정책 흐름으로 볼 때 저는 이 흐름은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양육수당 또는 뭐 영아수당 이렇게 수당으로 호칭을 했는데 금액을 올리면서 부모급여라는 말을 썼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예. 수당의 개념은 가족에서 열심히 잘 하십시오. 정부가 조금 돕긴 할 텐데 큰 도움 안 돼서 미안합니다. 이런 기분이라면 부모급여는 우리가 가족이 잘 하시는 것을 국가도 이제는 조금 책임을 갖고 같이 해보겠다 이런 기분입니다. 인정을 하는 그런 예, 의미가 좀 예. 들어가네요. 그래서 예, 예. 제 생각하기엔 이 기본 계획의 기간이 5년인데 5년 중에 아마 조금 더 다듬어서 또 발전시키면 어떨까? 이왕 부모급여라고 했으면 폭과 범위를 확장했으면 예. 0세와 1세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고 2세, 3세, 4세 쭉 지나가면서 계속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기업에 얘기하셨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기업도 교육도 어렵지만 당장 우리는 이제 동북아 평화를 지켜야 되는 자주국방도 문제입니다. 이 국가의 존립이 문제입니다. 존립의 문제가. 예. 저희가 이제 47만 정규군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경제 성장한 것도 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7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70년 전에는 60년 동안 8번 국제 전쟁을 치렀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의병전쟁, 독립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우리는 6.25 사변만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60년 동안 8번 국제전쟁을 치르면서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예. 그게 멈춘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성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 문제를 그 어느 한 분야 특정 영역의 문제를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예. 또 각각의 영역에서 다 함께 협력해서 같이 극복해야 될 문제인 그야말로 국책과제 중에 국책과제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초저출산 문제를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 문제는 어느 한 분야의 숙제이기보다는 의료, 복지, 노동, 주거까지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의 역할이 필요한 뭐 어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히 포스코가 기업의 역할 중요성을 제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포스코에서 이 기업과 민간 나서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원준 본부장님. 예. 앞에서 두 분께서 말씀 주셨지만 인구의 감소는 아까 우리 변창배 부사장님 말씀대로 국가 존립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회 문제를 이야기시키고 있다는 건 다 아시는 거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였고 학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각종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은 어떻게 보면 정부나 민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영역, 어떤 전문 역량과 자원을 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조금 더 효과적이면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포스코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는 2018년에 아예 회사의 경영 이념을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주체인 기업이 이 현대 사회의 시민처럼 사회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저희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그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까를 측면에서 기업 시민, 기업이 시민처럼. 그러니까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업 시민을 저희가 경영 이념으로 내세웠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5가지 영역을 설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저희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기업이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포스코가 기업 차원의 저출산 해법 롤모델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한 4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3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우리 포스코의 직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출산하고 키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내 출산 친화 문화를 어떻게 조성할 거냐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왔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을 넘어서 국민들이 저출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이제 정부나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 아이덴다화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자 그럼 그걸 떠나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한테 인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는 측면에서 인구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3가지를 저희가 꾸준히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조그만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전체로 보면 엄청난 일이다.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4년간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고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효과가 있고 저희가 노력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저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도 이렇게 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의 저출산 해결 노력 및 정책 아이디어 제안. 예, 저희가 4년 기업 시민 동안 포스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4년 동안 활동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기업과 민간이 나서야 되는 뭐 이유에 대해서 이인실 원장님께서 또 나눠주시죠. 예. 저 책 읽어봤는데요. 정말 정말 준비를 잘했고 도움이 많이 되는데 사실 저 개인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인구 문제 전문가는 아니고요. 원래 제가 경제학자고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임을 하고 저기 재밌는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구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저는 이번에 9월에 취임했고요. 저희 연구원은 10월 25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결심을 한 것은 너무 인구 문제가 심각하고 내가 학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한 것이고 특히 그중에서도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 끝이 안 보이게 출산율이 떨어진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그 핵심에는 저는 정부가 하는 역할이라는 건 이제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애를 잘 낳게 일자리도 해주고 집도 해주고 이런 건 해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사결정의 문제가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더 주목해서 타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다. 근데 특히 내가 누구든 자기 그 일을 해야 돼서 먹고 사니까 자기 직장에서 특히 애를 낳는 그런 연령대는 직장에서 자기 하루 중에 3분의 1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거기서 애를 잘 낳아도 내가 잘 키울 수 있겠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포스코가 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배려를 다 쭉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부에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은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도 바꾸고 또 포스코의 사례와 같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다른 기업에 특히나 포스코 같은 기업은 그래도 기업 시민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잘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뭘 도와주면 여성이 안심하고 애를 낳고 거기서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제도를 바꾸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세상을 바꾸는데 애를 좀 많이 낳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네. 예. 특별히 돌봄을 위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창병 문자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희 민관이 협력을 하는 게 뭐 우리 김정훈 이사님 말씀대로 정말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억하실 텐데 한 15년쯤 전에 서해안 이 태안반도 이쪽에서 기름이 유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겨우 추운 겨울에 130만 명이 가서 돌 하나를 다 닦아서 그 청정 해역으로 다시 만들었거든요. 이건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난번에 유네스코에서 국제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서 15년 만에 국제적으로 확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서해안 살리기에서 경험한 것처럼 유조선 하나가 무너져서 그 일대가 다 한 세대 전에는 극복이 안 될 거다라고 했던 걸 그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가서 닦아서 살렸거든요.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헌신적이고 좀 그냥 뭐 함부로 얘기하면 쉽지 않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국 사회, 한국 민족의 저력이 지금 필요하다. 이미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국채보상운동하고 서해안 살리기 하고 그 사회를 위해서 금반지 내로 금모기 운동하는 그런 심정으로 같이 가야지 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CTS도 아주 조급한 마음으로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고요. 지난 8월 24일 날 만들고 지금 경남, 전북, 또 광주, 전남, 또 부산, 이 경북 이쪽에 지역본부 5개를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일은 정부가 여러 가지 애써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이게 그것만 갖고 내지 않고 그런 면에서 힘을 모아서 조약돌 하나도 새로 닦고 청정 해역을 향해서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양원진 의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날이 7월 1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세계 인구의 날 때 그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여성 경제 활동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나라는 여성 경제 활동 활동 비율이 좀 낮은 거죠. 큰 이유가 뭐냐면 워킹맘이 그러니까 육아에 고민 없이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출산율하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통계인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남성이 그렇게 하려면 아까 돌봄도 말씀했지만 결국에는 그 돌봄의 의미에는 그 남성의 역할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여직원들뿐만 아니라 남직원들도 육아에 동참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0년에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회사 내에서 승진,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과거에 보면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하거나 하면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2020년에 군대 기업은 최초로 그러니까 육아를 위해서 저희가 재택근무를 해도 호봉이라는데 절대 승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을 해봤어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육아기 재택근무하면 여직원만 할 거다? 아니다. 포스코에는 저희가 실제로 이 제도를 사용한 사람이 26명 있었는데 26명 중에서 남자 직원이 육아를 위해서 재택근무를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이 돌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사업장인 저희는 주로 포항과 광양의 사업장이 있는데 포항과 광양 사업장에는 저희 포스코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공급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상생 공동형 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포스코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공급사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아주 멋지게 포항과 광양이 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자녀를 낳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 교육비 문제 때문에 출생하는 것을 주저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유치원부터 예를 들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작년에
저희가 협력사 직원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협력사 직원들도 유치원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전액을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저희가 과감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뭐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몇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과감한 결정을 했고 저희가 그 용어를 포스코 상생협력 전액 장학금 제도라고 그래서 실제로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착이 돼 가면 특히 남성이 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연결이 돼야만 마음 놓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포스코도 어떤 성별에 관계없이 돌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협력사까지 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간 차원의 기업 활동이 실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 부분을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4년 정도 여기에 집중해서 제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희가 포스코 직원이 한 17,500명, 그중에서 여직원이 한 1,0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학술적인 개념으로 합계 출산율하고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1,020명에 해당되는 여직원의 출산율 그리고 나머지 그 남직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합계 출산율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한 1.57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우리나라가 21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니까 거의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다. 물론 정확하게 그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숫자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2018년부터 과연 우리 직영 직원 중에서 2자녀 이상을 가진 직원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매년 통계를 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에 70%였는데 3년이 지난 2021년에는 72%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저희가 경력 담전 없는 그 재택근무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또 하나가 이제 육아휴직을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지만 하여튼 임산상의 불이익을 얻게 하겠다 그랬더니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106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54% 정도인 57명이 남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에서는 아마 좀 생각하기 힘든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뭐 이유 때문에도 눈치를 보고 그렇습니다. 이제 눈치 안 보고 누구나가 필요하면 갈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정착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2020년에 MOU를 하나 맺었는데 이런 저출산 문제, 인구 교육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초, 중, 고에서 의미 있는 교육을 하면 매년 포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를 맺고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포스코가 좀 금액을 지원해서 포상을 하겠다 하고 했더니 저희가 지금 사실은 내일도 시상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하기 전에는 한 60건 정도의 응모 건수가 있었는데 내일 저희가 그 시상을 하는 거 통계를 내보니까 한 500건 정도가 나왔고요. 과거에는 뭐 포스터 정도였는데 요즘은 다양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쇼츠라든가 심지어는 만화 다양화되면서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진 걸 보면 포스코의 그동안 노력이 뭐 작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좀 자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 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특히 기독교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변상병 부장님 나눠주시죠. 네, 저희 기독교와 종교에서는 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저희 종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 없으니까 우리는 다 적절하게 조언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1월 20일 날 심포지움을 해서 정책 돌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안하고 정보 교육에 대한 정책도 제안해서 양당 캠프에 다 제안했고 또 정부 담당자들한테 쭉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캠페인을 열심히 합니다. 뭐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설교에서도 강조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하자는 쪽에 가 있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종교인 중에서 기독교인의 출생률이 합계 출생률이 0.02가 높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예요. 작은 차이지만 0.02. 저희는 이제 노력해가지고 0.02가 아니라 0.1을 만들자.
그런 좀 생각입니다. 세게 날 줄 알았더니 미미하네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 0.81이 0.79, 0.75가 됐다고 전 국민이 지금 걱정하는 예, 거 아닙니까? 예. 0.02도 지금 소중하고요. 그게 0.2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더 많이 노력해 그런 노력을 좋겠다 열심히 이런 하고 생각이 있습니다. 듭니다. 예. 이인실 교수님 이렇게 한반도 미래 인구 연구원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어떤 네. 연구들이 이루어지는지 그 연구소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까 저기 예. 우리 예. 양 부사장이 말씀하신 그러한 거를 좀 뒷받침하는 거 이제 그런 노력을 하면 왜 바뀌냐?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 그런 건데 이 성공한 나라들 사례를 그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제가 봤더니요. 핵심에 뭐가 있느냐? 일가정 양립을 한 나라는 내려가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에서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연구원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포스코와 같은 그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를 갖다가 다른 기업에도 좀 접목을 하고 또 실제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또 애들을 안 낳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도 좀 해야 되고요. 당연히 종교계랑 손을 잡고 같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저는 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애를 이제 출산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일단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결혼 자체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에 그런 사례 혹시 아실까? 일본은 남자는 정규직 남자애들은 이제 결혼을 많이 하고요. 여자는 정규직 여자애들이 오히려 결혼을 안 해요. 예. 그쪽은. 왜냐하면 반대로. 그래서 이런 분명한 그 남녀가 다른 그러한 그 대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목을 해서 저는 좀 더 세밀하게 왜 그럼 애를 안 낳고 근데 애를 낳으면 뭘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더 연구도 하고 또 해외에 또 성공과 실패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사례를 정책 플랫폼 형태로 모아서 이제 쉽게 이렇게 아직도 생각들이 다 다르시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좀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예. 한반도 미래 인구 연구원. 한반도의 나중에 통일까지 염두에 둔 인구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네.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포스코가 기업 내에서 출산 장려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오신 걸로 아는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도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원진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 또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정부 학계 등과 함께 저희가 공론화의 장, 논의의 장을 여러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는 이제 한국인구학회 또 정부기관이죠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와 함께 2020년 저출산 심포지엄을 한번 개최를 한 적이 있고요. 또 2021년에는 저출산 정책 아젠다화를 위해서 이민정책연구원하고 함께 저희가 연구 과제로서 이주 여성 육아 돌보미 자격 인증 제도, 그다음에 해외 우수 인재 국내 정책 방안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이제 관련 부처에 연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번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이주 여성 돌보미 자격 인증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서 실제로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육아 돌보미 조입을 위해서 어떤 돌봄 문제를 이걸 도입을 해서 구축을 해서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또 이렇게 해야만 우수 인력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국가에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포스코가 제도로 적용한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로 제도는 이미 국회에 저희가 연결을 해서 아마 국회에서 법제화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CT에서 한국 교회를 논하다에서 지금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세 분의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기업과 민간 차원의 역할들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나눠보았습니다. 끝으로 다양한 민간 차원의 활동 사이의 어떤 소통, 협력에 대한 노력, 또 앞으로의 계획들도 함께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1분 정도씩 변창배 본부장부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미래인구연구원의 기대가 큽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통계청장을 역임하셨는데 그 수치에 밝으시니까 이 수치의 전체 흐름을 잘 보시면서 적절하게
민간 쪽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고요. 포스코 사례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감사했습니다. 예. 그런 노력이 우리 사회에 자꾸 생겨야 좋겠다 싶고요. 저희는 이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해서 이 사회단체, 시민 사회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인실 원장님. 예. 네, 이 마지막으로 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숫자 하나로 나타난 거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온갖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나는 이제 애를 낳고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나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냐면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고요. 안 그려지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합심을 해서 자 우리가 그래 나라가 없어지겠다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모을 수 있게끔 저는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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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원준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선 이런 자리에 포스코 사례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9월에 저희가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이미 한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네 쌍둥이를 또 출산을 한 사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5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구인성 차량하고 1년치 그 자녀 돌봄 비용을 저희가 선물한 적이 있는데 이게 기사화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저희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친화 기업이 되려면 많은 비용도 필요하거든요. 노력도 수반돼야 된다는 걸 알지만 하지만 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저희가 인식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코가 앞으로 저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기업 차원의 롤모델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그냥 어떤 허구에 지나지 않고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포스코 하면 제철 보국,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 보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출생 보국이 되는데 의미 있는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포스코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 기업 뭐 이런 말씀들 참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인실 원장님도 감사드리고 연구원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역할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초저출산 문제를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간 정부의 정책 아젠다로만 여겨졌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과 민간의 역할, 또 사회 환경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행동이 필요한 때인 만큼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